수업하자. 너도 일단 수업합시다. 수업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게 뭐 표현은 뭐 자극, 흥분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신호 혹은 어떤 우리 여러분들 신경계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동한다의 개념에 가깝게 해서 그 신호가 그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전도되고 뉴런 안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전달되고 뉴런에서 뉴런으로 이동하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개념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뉴런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 자체가 생명과학적으로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원래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지난주에 다룬 거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그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가 오늘 우리 그 시험지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뉴런 파트의 이 자극 파트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가 이제 4시에 끝났어. 그래서 이 학교에 4시에 끝나는데 이 4시에 끝날 때 과제물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 과제물을 다 나눠줘서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제물을 받아서 집에 가서 이 과제물을 이제 해야 된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과제물에 대한 제출 시간이 6시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했든 못했든 일단 6시에 무조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 1, 학생 2, 학생 3은 과제물을 수행하는 속도 자체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간당 수행할 수 있는 과제물의 양이 완전히 똑같은 학생이 1, 2, 3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 자, 그런데 이 3명의 학생이 학교가 딱 4시에 끝나고 학교에서 과제물을 받아서 이제 6시까지 이제 집에 가서 6시까지 과제를 하고 인터넷으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제출을 했을 때 과제물이 총 10페이지짜리인데 학생 1은 7페이지를 했고요. 학생 2는 5페이지를 했고요. 학생 3은 9페이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학교에 가장 가까이 사는 학생이 누구예요? 한 번 학생인 거겠죠. 학교에서 가장 멀리 사는 학생이 누구예요? 예, 2번 학생인 거겠죠. 딱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극 전달에서의 문제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건 결국 뉴런과 관련된 어떤 실험이 있고요. 그 실험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자극의 전달은 거의 이 하나의 유형으로 귀결돼요. 모든 응용이 딱 이 하나의 유형으로 귀결되는데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뉴런을 지금 그 그림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있는 그림들처럼 여러 가지의 뉴런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A, B 요 두 뉴런은 겉보기엔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뭐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 글 먼저 잠깐 보면요. 조건 1, A 뉴런의 자극의 전도 속도는 1cm/ms. B, D, E 뉴런의 자극의 전도 속도는 2cm/ms. 이런 식으로 전도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자, 요게 그림상으로 구분해서 그리지 않은 이유는 보통 그냥 출제자의 게으름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것 뿐이고 어차피 조건으로 적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전도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전도 속도 차이는 왜 만들어지는가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마리십 유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프린트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도약전도라는 걸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고 마리집이 없으면
도약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어요. 이런 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속도에는 두 번째 또 어떤 요소가 또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요. 이 축삭돌기의 지름. 이 축삭돌기, 축삭의 지름, 축삭 지름이 영향을 줘요. 요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수록 좋은데요. 지름이 넓을수록 빠를까요? 좁을수록 빠를까요? 좁을수록 빠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좁으면 저항이. 그쵸? 여러분들 도선 배울 때 도선이 좁으면 저항 커지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넓으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넓으면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도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 당연히 좋긴 좋은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선이랑 연결해서 접근하는 거 당연히 원래 좋은 게 얘가 도선의 작동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도선적으로 이해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도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뭔가가 이동하는 건데 도로 폭이 넓을 때랑 좁을 때랑 언제가 더 차들이 빨리 달리기가 좋아? 네,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름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지름이 클수록 몰라요, 대충 해요. 지름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냥 전도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 차이에 의해서 전도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A, B, C, D, E 뉴런은 A랑 B는 생긴 거, A, B, D는 이제 생긴 건 똑같아도 뭐 전도 속도가 다르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C 뉴런의 경우에는 뭐냐면 아예 중간에 시냅스가 껴 있는 거죠. 뉴런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지, C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뉴런을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뉴런들을 갖다 놓고 뭘 하는 거냐면 이 뉴런들의 특정 지점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부 자극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와 비교해보면 어떤 얘기나 마찬가지냐면요. 과제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점에다 외부 자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 그 자극을 가한 뒤에 일정 시간 뒤에 전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위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A 뉴런을 보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지점이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 뒤에, 일정 시간 뒤에 저 세 지점 모두에서 동시에 전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 실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을 엄청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이 뉴런들의 특정 지점에다가 동시에 자극을 줘요. 그 후 일정 시간 뒤에 동시에 또 다시 동시에 그 모든 지점의 전위들을 한 번에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뉴런을 한 번에 동시에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빡세니까 일단 뉴런 하나만 갖다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뉴런 A, 그 뉴런 하나만 일단 가져다 놔요. 그리고 이 뉴런의 제일 앞에 어떤 특정 지점에다가 자극을 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외부 자극을 가해주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뉴런의 외부 자극 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줘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때리는 것도 외부 자극을 가하는 거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에다가 딱 자극을 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뉴런상에 일단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랑 상관없이 한 4개의 지점을 먼저 찍어볼게요. 이렇게 4지점에서 동시에 일단 일정 시간 뒤에 전위를 측정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 지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잡은 게 아니라 여기 자극의 시작점을 0,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이제 센티미터니까 0cm.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기준으로 2cm, 4cm, 8cm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2cm 단위로 점을 찍어둔 거죠. 그래서 저 모든 지점에다가 각각 이제 전압계를 꽂아두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뉴런의 작동은 밀리볼트를 실제로 전압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각 2cm 지점마다 전압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 자극을 가해 줄 건데 그 일정 시간을 한 5ms 정도로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세크는 초고요. 밀리는 이제 말 그대로 밀리입니다. 그래서 밀리초, 밀리세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초에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5ms에다가 측정하겠다는 거는 1000분의 5초에 측정하겠다라는 뜻인 건데 띠껍잖아? 그럼 그냥 초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단위가 밀리세크냐 세크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편하게 초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단위가 밀리세크라고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것뿐 그냥 초라고 인식하셔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자극을 가해주고 5ms 뒤에 동시에 다 전위를 측정하잖아요. 그때 얘가 하나의 뉴런이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하는 이 사이클을 그리고 그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은 전부 다 동일할 겁니다. 다 똑같은 뉴런이니까. 하나의 뉴런 안에서라서.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밑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런 그래프가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상의 지점들을 찍어주는데 여기 이제 1ms 이렇게 지점을 찍어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60mV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70mV 그리고 여기 2ms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래프의 형태예요. 딱 요게. 그 다음에 여기가 3ms가 과분극 마이너스 80mV 그리고 여기 요즘 4ms 이렇게 찍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하나 줘요. 자, 이 그래프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래프로 표시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점이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ms 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60mV 그러니까 한 0.8ms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탈분극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0mV 정도를 띄고 그 다음에 거기서 1ms 정도가 더 지나면 플러스 30mV 활동 전위에 이제 꼭대기까지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ms부터 3ms까지는 재분극을 해서 3ms일 때는 재분극에서 과분극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4ms까지 진행하면서 다시 원래 마이너스 70mV를 찾아가는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 뉴런이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전위가 진행되느냐를 그대로 그냥 그래프로 하나를 그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뉴런의 전도 속도가 2cm/ms 라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정보들을 다시 취합을 해보면요. 뭐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각 지점마다의 거리가 주어져 있고요. 자극을 어디에 가해줬는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뉴런의 전도 속도가 얼마인지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지점에다가 자극을 준 뒤에 전위를 측정하게 되는 시점이 5ms라는 정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이 어떻게 자극을 진행하는지,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간당 전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어진 정보 전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이제 끝나냐면요. 되게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요 첫 번째 지점을 D1, D2, D3, D4 이렇게 잡아놓고 D1은 전위가 몇이 될까요? 얼마의 전위를 띠게 될까요? 그래서 뭐 딴 것도 D2, D3, D4. 자, 그렇죠? D1은 일단 자극을 가해준 지점 그 자체죠. 그러면 D1이라는 지점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극을 받아버렸네요. 그러면 주어진 5초 동안 이 지점이 신호를 만들고 없애고 이걸 그냥 5초 동안 그냥 온전히 다 하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신호 만들었다가 다 없어지는 데까지 4초밖에 안 걸리죠. 근데 얘는 지금 5초나 줬잖아.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그대로
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이 다 있었겠지만 우리가 딱 전위를 딱 측정하는 시점이 언제야? 5ms가 지난 뒤. 딱 요 시점에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미 올라갔다 내려왔던 나발이든 지금 당장은 그냥 마이너스 70mV일 겁니다. 근데 D2는 어떻게 했어요? D2. 내가 자극을 여기다가 해줬으니까 시작! 이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여기가 바로 신호를 만들기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해준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자극이 얘한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걸리는 시간이 몇 초예요? 1초가 될 겁니다. 그치? 왜? 전도 속도가 2cm/ms니까 1ms당 2cm를 간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속도는. 그러니까 그리고 요 D1에서 D2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2cm니까 2cm, 1초 동안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D2가 총 5초 중에서 D2가 자극을 진행하는데 이 신호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만 남게 되는 거야? 4ms만 남게 되는 거죠. 저거랑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집에 가는데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따로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4ms여도 전위가 얼마가 되겠어? 70이 됩니다. 어차피 4초만 진행해도 이거 다 돌아서 마이너스 75인데까지 시간은 충분해요. 그치? 자, 근데 D3는 어떨까, 이제? 우리가 자극을 여기다가 해줬고, 그럼 D3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초나 걸립니다, 이제. 그러면 총 5초 중에서 자극이 얘한테 도착했을 때가 이미 2초가 지난 시점이지. 그럼 얘는 남은 몇 초만 가지고? 3초만 가지고 신호를 만들고 없애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D3는 3초 동안만 자극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몇의 전위가 측정되는 거겠어? 80mV가 측정되게 됩니다. 자, D4는 어떻게 되겠어? D4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거 뭐야? 8cm네요? 6cm로 할게요, 그냥. 2cm씩 떨궈 놓읍시다. 그러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예요? 3ms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총 5초 중에 이 오는데 3ms를 이미 써버렸으니까 남은 2ms 동안만 자극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전위가 30mV 이렇게 나타나겠죠. 요게 이 실험의 기초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된 실험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전위가 결정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자체가 어려울 이유는 없긴 해요. 물론 뭐 대놓고 엄청 쉬운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나머지 모든 정보가 주어진 상태로 얘를 구하는 걸 했잖아요. 보통 문제는 얘를 줘요. 이거 지워놓고 전위표를 준 다음에 각 지점들이 몇 전위를 얼만큼씩 뛰는지를 준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어진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가려놓습니다. 보통 그래프는 못 가려요. 그래서 그래프는 주는데 대신에 뭘 가리냐면 시간이랑 전도 속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가린다던가, 아니면 시간은 주는데 전도 속도랑 자극을 어디다 가해줬는지를 가려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틀이 쭉 있으면 대부분 응용 문제들은 오히려 그 기본 문제가 이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서 답을 찾는 거라면, 응용 문제들은 오히려 답을 준 다음에 중간 과정을 알아내는 형태가 많잖아요. 중간을 비워놓고. 그게 우리가 흔히 미지수 찾는 문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기본 틀은 이렇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표를, 오히려 전위표를 주고, 그리고 이 전위 그래프, 전위 진행 그래프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들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냥 용어를 조금 정해두려고 해. 그냥 우리끼리 수업에서의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채워본 것 중에서 D2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 얘는 2ms, 얘가 3ms 이렇게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얘는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니까 0ms라고 이제 정해둬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극이 가해진 지점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도달 시간 이렇게 할게요. 뭐 도착 시간 이렇게 해도 되고 도달 시간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두기로 하고요. 그래서 도달 시간은 결국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냐면 지금 이게 이제 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조건상에 그 일정 시간 뒤에 전이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정 시간 전체적으로 주는 시간이 5ms. 요걸 총 시간이라고 해두면 그래서 총 시간 중에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빼고 나머지만큼만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 시간. 얘는 5ms, 얘는 4ms, 얘는 3ms, 얘는 2ms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점들은 그 남은 진행 시간만큼 그래프에서 진행해서 전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해둘 건데요. 그러니까 방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프린트를 보시면요. 진짜 이게 다야. 그래서 볼게요. 뭐 조건 1은 A 뉴런의 자극의 전도 속도랑 BD 2 뉴런의 자극의 전도 속도 다르긴 다른데 속도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줬어요. 그래서 이 자극의 전도 속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총 시간 요거 5ms. 이게 맨 위에 적혀 있죠. 다음에 주어진 뉴런 A, B, C, D에 A 지점에 자극을 가한 뒤 자극을 A 지점에 가해주겠다도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5ms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지점한테 다 똑같이 5초의 시간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 1 그리고 조건 2에 대한 요 그리고 밑에 그래프까지 해서 이 문제 조건에서 밑에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채워보시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하는 방법은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얼른 한번 채워보십시오. 볼게요. 그래서 일단 A 뉴런이나 B 뉴런은 되게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 뉴런이나 B 뉴런 모두 어차피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총 시간은 전부 그냥 5 채우면 되는 거죠. A 뉴런의 ABC 지점, B 뉴런의 ABC 지점 다 총 시간은 다 똑같이 5를 줄 거야. 그건 A, B, C, D 다 똑같아요. 어차피 총 시간 다 5를 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A 뉴런은 도달 시간이 각각 지점마다 어떻게 돼요? 0초, 2초, 6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진행 시간이 각각 어떻게 돼? A 지점한테는 5초 다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B 지점은 3초만 진행할 수 있고요. C 지점은 마이너스 1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너네가 이거랑 똑같아요. 너네한테 제한 시간을 5시간을 줬는데 집에 가는 데만 해도 6시간 걸려. 그럼 너네가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 거야? 0시간인 거죠, 뭐. 그렇죠? 그냥 진행 시간을 마이너스 1로 넣든 뭐든 그냥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위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전위를 진행 시간을 가지고 그대로 그래프에서 읽어주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A 지점은 5ms면 그냥 전위가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 근데 B는 진행 시간이 3ms가 남았네요. 그럼 전위가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고, C 지점은 진행 시간이 어차피 없어 0ms.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자,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B 지점은 도달 시간이 각각 어떻게 돼요? 0초, 1초, 3초가 됩니다. 0ms, 1ms, 3ms가 되니까. 그래서 진행 시간이 각각 어떻게 돼? 5, 4, 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전위도 각각 그때 걸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그래서 A하고 B는 무난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된다. 맞아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를 먼저 해볼게요. D도 A, B랑 같이 마찬가지인데, A, B랑 비슷하게 마찬가지인데, D는 이제 어떤 조건이 추가로 있는 거냐면, 그 그래프를, 이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가그래프를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그래프를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A, B 풀 때랑 똑같이 D도 총 시간은 다 5, 5로 똑같이 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각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D 뉴런의 속도가 2cm/ms니까 그러면 A 지점에는 0초,
B 지점에는 1초가 걸리겠고 C 지점에는 3초가 걸리겠네요. 이렇게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행 시간 구하는 것도 5초, 4초, 2초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단 지금까지 구한 이걸로 나 그래프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 지점은 전위가, 아니 D 뉴런에서의 A, B, C 지점은 각각 전위가 마70, 마70, 마80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야. 자, 그럼 이제 C하고 E가 좀 특이한 애들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게요. 자, C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총 시간은 5ms예요. 그리고 C를 이루는 두 뉴런의 자극의 전도 속도는 A, B 중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C의 전도 속도가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알아내줘야 되는 게 꽤 많아. 그러면 속도가 일단 비워져 있어요. 몇 센티미터 퍼 밀리세컨인지 몰라.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둘 중 하나 정도는 줬네요. 얘가 1이거나 2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지점은 시작점 0cm, 그리고 B 지점은 2cm 지점, 그리고 C 지점은 6cm 지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냐면 C의 A, B, C 중에서 C 지점의 전위가 마이너스 60mV 요걸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60mV로부터 이 C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C 지점부터. 그러면 마이너스 60mV가 나오려면 진행 시간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1ms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그래프 보면 되잖아.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60mV가 나오려면 1ms여야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진행하는데 1ms를 썼어. 근데 문제에서 5초잖아. 준 시간은. 총 시간은 5초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ms거든요. 자, 근데 요게 아주 생각할 게 많은 포인트예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C의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점부터 C 지점까지의 거리가 6cm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속도는 4분의 6cm/ms가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를 쓰는 걸로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저 단위 자체가 cm/ms잖아. 요게 뜻이 뭐예요? 센티미터 거리를 밀리세크 시간으로 나누라는 걸 그대로 단위에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4ms 동안 6cm를 올 수 있네. 6cm/ms.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속도는 틀렸죠. 왜 틀렸어? 지금 C 뉴런은 A, B 뉴런 둘 중 하나와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A는 1cm/ms, B는 2cm/ms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요 지금 주어진 속도로 하면 틀려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1.5cm/ms, 요건 틀린 말이니까 그럼 1인지 2인지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뭘까요? 답은 2cm/ms입니다. 자, 그걸 알아내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 뭐? 전달의 속도는 전도 속도보다 느립니다. 전달이라는 게 뭐였어? 뉴런에서 뉴런으로 자극이 넘어가는 겁니다. 시냅스에서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게 전달. 전도는 뉴런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전도. 근데 전달의 속도는 무조건 전도 속도보다 느려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중간에 여기 딱 시냅스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냅스가 끼는 바람에 원래 도착했을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했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도착했을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야 맞는 게 아니라. 그치?
전달 속도가 전도 속도보다 느리다는 얘기는 요 구간을 가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A에서 C까지, 자 만약에 얘의 속도가 1cm/ms였어. 그러면 원래 도착했을 이 시냅스가 없을 때는 6초 걸려서 도착해야 되지. 얘가 만약에 2cm/ms야. 그러면 시냅스가 없었다면 3초 걸려서 도착해야 되거든. 근데 전달 속도가 전도 속도보다 느려. 그래서 여기 시냅스가 껴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1cm였다면 6초보다 더 걸렸어야 되는 거고 2cm/ms면 3초보다 더 걸렸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라고. 전달은 전도보다 느려는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가 되느냐. 지금 얘가 4초가 쓰였네. 요 C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4초네. 근데 요 2cm일 때는 3초. 근데 시냅스가 껴서 4초. 이건 말이 되잖아. 근데 속도가 1일 때는 어때요? 그냥 시냅스 없이 가도 6초니까 시냅스가 있으면 6초보다 더 걸려야 되니까 지금 이거랑 말이 안 됩니다. 즉 얘는 일단 속도가 2cm/ms야. 다만 시냅스 때문에 좀 더 걸려서 도착했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 전도 속도를 찾았고, 근데 또 마침 A, B는 어차피 뭐야? 시냅스 전에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딱히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총 5ms 중에서 얘는 도달하는데 0초고 얘도 도달하는데 그냥 이걸로 그대로 계산해서 1초고. 그래서 얘는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5초가 남았고 얘는 요 B 지점은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4ms가 남았고. 그래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이렇게 채워져야 맞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 여전히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명과학이랑 다르죠, 많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과학이랑 가장 다른 파트가 여길 겁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유전 파트는 기본적인 생명과학과는 결이 많이 다르긴 해도 니들이 이미 한번 배워보고 올라온 거잖아. 그래도 그렇죠? 유전은 그래도 좀 배워보고 올라온 거니까 중학교 때 그래도 간단하게 다뤄봤으니까 어떤 놈인지는 안단 말이야. 근데 자극 요런 거는 아예 요 생명과학에 와서야 처음 다뤄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생소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반대로 얘만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생명과학과 결 자체는 비슷할 겁니다. 물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생명과학도 과학이라 응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는 무조건 응용돼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외우면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게 요놈입니다. 원래는 요거랑 이제 근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육이 이제 사라졌어요. 아주 좋아요. 물론 이제 근육이 사실 이것보다는 좀 쉬워서 엄청 어려운 축에 들어가진 않긴 하는데요. 아무튼 없어진 건 좋지. 됐죠? 됐고 그럼 2로 가볼게요. 자, 2는 답부터 한번 불러볼 건데 그 뉴런 2의 지점 ABC는 총 시간은요 전부 다 5가 될 거고요. 도달 시간은 전부 000입니다. 정확하게는 A는 도달 시간이 0인 거고 BC는 도달 시간이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진행 시간이 그래서 전부 다 그냥 A한테는 진행 시간이 5초인 거고 BC는 진행 불가입니다. 그냥 얘도 0이라고 적든가 짝대기를 쳐놓든가 불가능 X표를 쳐놓든가. 그래서 2에서의 전위는 전부 마이너스 70mV가 나와야 되거든. 자, 일단 답은 이런데 중요한 건 왜 못 가냐겠죠. 왜 못 가요? 뉴런 방향이 반대거든. 자, 우리 전달 뭐였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는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전달이 가능. 근데 전달은 한 방향. 그래서
이 뒤에 뉴런이 앞에 뉴런한테 자극을 보낼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 축삭돌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와 있어서요. 다음 뉴런에 축삭돌기만 일단 이렇게 와 있고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는 구조니까 얘가 얘한테 자극은 때려 죽어도 못 줘.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자극을 가해줬을 때 이 자극이 일로 갈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얘네한테 자극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문제에서도 자극은 왼쪽에서 오른쪽. 아,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야. 뉴런을 봐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갈수 있는. 얘가 이쪽으로는 갈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풀리는 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으면 네. 그러면 여기에다 가한 자극은 이렇게 전달되죠. 근데 A, B, C가 지점. 우리가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 중요해지는 거지. 아마 이거 어려운 문제 보면 시겁할 건데 안 나올 거니까. 막 기존의 마더통에 있는 그 자극 킬러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과학 원 수능이 어렵다 하는데 이게 그 어렵다 하는 메인이 유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어떤 학생이 하나씩 꼬박꼬박 있을 정도냐면 전 차라리 유전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풀겠는데 자극을 못 풀겠어요 하는 학생이 매년 나타날 정도로 자극이 꽤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사실. 물론 그건 수능 킬러급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고 우린 그 정도까지 난이도는 안 나올 테니까 적당한 난이도까지만 가면 유전보단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심지어 그 유전도 안 할 테니까 세포 분열 관련된 것만 하면 되니까 좀 간단하고요. 생원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생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명과학은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게 맞는데 내용은 거의 안 준 거나 다름없는 게 문제인 것뿐. 내용의 양은 이미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이 자극 파트는요, 혹시 완자 다 샀어? 아직 안 산 사람? 생명과학 완자 다 있어요?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이번 주에 자극적 문제를 좀 풀어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 숙제로 내드리는 걸로 하죠. 그래서 딱 여기 자극 파트가 중간이에요. 그 2단원이거든? 2단원의 가장 첫 단원인데 2-1 소단원으로 첫 번째 여기가 될 텐데 요 파트 문제만 그냥 딱 다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정리한 거면 다 될 겁니다. 완자 수준의 문제에서는요, 그 고난도 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이것만 가지고 풀리진 않긴 할 텐데 잠깐만. 보자. 내신 만점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정도는 여기는 다른 단원이긴 한데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다 풀릴 거고요. 실력 업에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일단 실력 업에 있는 문제는 어렵겠네요. 이건 꽤 어려울 거긴 한데 그래서 실력 업까지는 안 풀어도 된다고 쳐도 여기는 이제 그냥 본인이 풀어오고 싶으면 풀어오시면 돼요. 이건 숙제는 아닙니다. 일단 이번 숙제는 다음에 따로 내줄 거니까 뭐 그냥 일부러 안 풀 필요는 없지만 뭐 일부러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풀고 싶으면 풀고 말려면 말고. 근데 여기 내신 만점까지 요 끝까지만 푸시면 되는데요. 요 내신 만점 여기 문제 요것만 해도 난이도가 꽤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것만 가지고 그냥 풀려고 그러면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해봐. 못 풀면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민해보고 틀리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보고 틀려오시면 돼요. 맞춰오면 맞춰오는 대로 좋고. 자, 그래서 자극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바로 뒤에 신경계, 그러니까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뉴런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지를 이제부터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경계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반, 모르는 내용이 반일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 아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 위주로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가 나머지 모르는 내용 반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경계, 이 생명과학이라는 주제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메인이 뭐냐면 우리 생명과학이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생명과학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은 분야 세분화가 심하게 돼갖고 많지만 생리학, 유전학, 그리고 생태학. 뭐 분류학 이런 거는 생태학에 일단 넣는다고 생각하고 진화생물학도 그냥 일단 그 생태학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생명과학에서 가장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는 건 이제 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학은 세포분열 정도의 내용이 남긴 했는데 비중이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난 느낌이라서 얘는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은 비중 자체는 전보다 늘긴 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얘도 괜찮을 거라서. 그런데 이 생리학 파트가 메인이 될 텐데요. 이 생명과학에서 이 생리학 파트는 기관계에 대한 얘기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기관계 하면은 뭐 가장 흔히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가장 익숙할 거잖아요. 요것들은 앞에 1단원에서 약간 한 번에 떨이 하듯이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요 2단원에 와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 익숙할 세 가지의 그 기관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파트가 여기 2단원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직접적으로 신경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계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이건 그래도 들어본 적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익숙한 표현이죠. 자, 이 중에서 중추신경계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 거고요. 실제로 중추신경계도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근데 생명과학이 주로 얘기하고 싶은 메인은 말초신경계 쪽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린 중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중추 쪽을 그냥 정리하는 게 오늘의 목표고 다음 주에 이제 생명과학이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인 말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제 다음 주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중추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중추랑 말초의 그냥 기초적인 차이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추랑 말초는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의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기능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도 달라지고 구성도 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중추라는 표현 그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판단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뇌 혹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신경계하고 내분비계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명령으로 우리 몸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건데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중추신경계의 역할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내분비계도 각각 기관을 지배하는 어떤 명령체계로서 있는 기관계인데요. 그 내분비계조차도 신경계의 명령,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결국 우리 몸은 다 중추신경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중추신경계의 목적이면 말초신경계는 전달이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런들은 짧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신경, 그러니까 이 뇌세포 이런 뉴런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로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꽤 중요한데 주로 연합 뉴런이지
운동뉴런하고 감각뉴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말초신경계는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런이 아예 없어요. 물론 다음 주에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민마리집 뉴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 민마리집 뭐였어? 마리집이 없는 애들. 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이 있는 애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정리한 내용으로는 마리집 뉴런이 운동 감각 이 둘이고요. 민마리집이 연합이었거든.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 몸의 말초신경에는 민마리집인 운동신경이 있긴 있어요. 운동뉴런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정리할 거니까 기본적인 정리는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맞고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주 극히 일부의 예외를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지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됐으면 일단 말초는 이 정도만 얘기해 두고 지우고요. 그럼 이 주로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고 판단을 맡고 있는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뭐? 뇌하고 척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뇌는 크게 또 다시 나뉩니다. 척수는 더 나뉘지 않아요. 척수는 척수 하나가 끝인데 근데 뇌는 더 나누거든. 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면서 우리 몸의 가장 큰 뇌면서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뇌 뭐예요? 대뇌. 자, 대뇌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대뇌는 뭐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 사실 대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가장 많고 결국 우리 대뇌가 고장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 식물인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대뇌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대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한테는 너무 안 중요해요. 즉 생명과학에서 다루기에는 대뇌는 너무 복잡해요, 얘기가. 그래서 생명과학은 대뇌한테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특징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뇌가 하는 일을 일일이 기억하기엔 대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뇌과학 전공한 사람들이나 알면 되는 그런 영역이 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딱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대뇌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특징 뭐냐?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뉜다. 우리가 이제 대뇌에서 좌반구 왼쪽하고 우반구 오른쪽 반구 이렇게 나눠서요. 이 좌우 반구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거야? 좌뇌, 우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뉜다라는 거랑 또 해부학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뇌의 바깥쪽을 우리가 흔히 겉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겉질이 회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겉질이 좀 진한 색을 띄어요. 바깥쪽이. 그리고 속질, 내부가 백색질. 훨씬 밝은 색을 띄어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깔을 띄고요. 안쪽이 더 밝은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특징은 꼭 알아야 되는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전에 또 다뤄본 적 있을 걸, 그치?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 그 신경계 여기 중추신경계 뇌 다룰 때 나오던 내용으로 아는데 그대로 이번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진다랑 그다음에 겉질은 회색질이고 속질은 백색질이다. 근데 이거 겉질이 왜 회색질이고 속질이 왜 백색질이에요? 이것도 아마 배우셨던 걸로 알긴 하는데 아닌가? 요거는 회색질 자체가 뭘 뜻하냐면 회색질 자체가 세포질의 양이 많은 겁니다. 뭔가 물질이 많이 차 있어야 돼. 색깔이 진하려면. 근데 우리 뉴런의 모양을 보면 뭔가 물질이 많이 차 있을 만한 영역은 이쪽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신경세포체가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 거기가 진한 색깔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게 요 회색질에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색질 자체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곳이 돼요. 그리고 백색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는 쪽이 됩니다. 왠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우리 대뇌라고 하는 게 머리 맨 꼭대기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이 뉴런들이 바깥쪽에 신경세포체를 쭉 정렬해 놓고 안쪽으로 축삭돌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래로 신호를 내려보내기가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이게 제일 합리적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회색질,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인 게 요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뇌는 기능은 굳이 딱히 정리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대뇌 기능하면 용어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으면 그냥 익히면 되는 것 뿐이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짚어보면 뭐 운동령, 감각령, 연합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동령이라고 하면 운동에 대한 명령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감각령 하면 감각 오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감각기를 움직이는 데도 쓰이지만 뭐 그거는 거의 운동령이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연합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가 하는 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있어? 고등정신작용의 중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언어작용이라든지 기억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고등정신작용의 일부라고 봐서 그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대뇌의 역할로 보는데 표현만 생소하다 뿐이지 하는 얘기는 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뇌 기능은.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해부학적 특징에다가 뭐 한 가지 더 대뇌의 해부학적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뇌는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꼭 좌우 두 개의 방구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앞, 옆, 뒤, 위 이렇게 또 네 개의 파트로 나누거든요. 우리 대뇌의 앞쪽을 뭐라고 불러요? 그치, 전두엽. 옆쪽은? 측두엽. 뒤쪽은? 후두엽. 위쪽은? 이게 생소할 거예요. 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위에. 상두엽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긴 한데 상두엽 아니에요. 간뇌는 아예 다른 뇌죠, 대뇌랑. 옆으로 끝나야 돼요. 네, 옆으로 끝나요. 자, 우리 몸의 머리 꼭대기엔 뭐가 있어요? 정엽. 수정엽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수리 정자가 한자가 있거든요. 그거 써서 두정엽이에요. 그래서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게 머리 꼭대기에 있는 위쪽에 해서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만 알면 돼요. 간혹 가다가 내용에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두정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전두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측두엽에서 무슨 일을 하고 후두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하실 거거든요. 그거 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거든. 이미 거기까지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냥 선생님들이 너네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일 테니까 딱히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외워야 되거나 하는 내용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분별로 이름만 알아두고 있으면 된다. 꼭 외워야 되는 영역도 아니에요. 꼭 외워야 되는 영역은 한 요 정도의 내용 안에서가 대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전부가 됩니다. 다만 그래도 기능이 그냥 말하면 다 알 거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 꼭 정리하고 지나가고 싶은 표현이 있어서 요건 정리하고 지나갈 건데요. 수위 운동의 중추다. 요건 꼭 정리하고 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운동령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래도 수위 운동 중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이 있거든.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은 수위 뭔가를 할 수 있고 불수위 못하고의 차이겠죠. 불자가 들어가고 아니고의 차이니까. 저게 뭐냐면요. 수위 운동은 의지대로 일어나는 운동을 얘기하고요. 불수위 운동은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운동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운동 뭐가 있어요? 무조건 반사 이런 거 있죠. 무릎 반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이제 불수위 운동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요. 불수위 운동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심장박동입니다. 그치? 심장박동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지, 전혀 상관없이 알아서 일어나고 있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수의 운동에 들어가고, 반대로 수의 운동은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고 아니면 뭐 손을 움직이고 뭐 글씨를 쓰고 이런 거 다 수의 운동에 들어가는 거겠지. 말을 하고 제가 손을 움직이고 이런 것도 다 수의 운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우리 의지대로 하는 운동은 전부 다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뇌는 이 정도에서 정리 끝.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뇌로 내려갈 건데, 대뇌의 다음으로 큰 뇌입니다. 우리 뇌에서. 뭐게? 소뇌. 소뇌가 이제 우리 몸에서 대뇌 다음으로 큰 뇌가 돼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중뇌도 있는데, 중뇌는 그럼, 중뇌는 이제 중뇌라는 표현보다는 중간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애초에 명칭에 중간뇌라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건 진짜 뇌 가운데 중간에 껴있어서 중간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뇌가 작을 숫자를 썼지만 대뇌보다 다음, 대뇌 다음 가는 큰 뇌인 이유인데, 얘 이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소뇌의 기능을 보면 소뇌의 기능이 정확하게 대뇌 따까리입니다. 이 소뇌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위 운동 조절과, 흔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대뇌와 소뇌가 함께 수위 운동의 중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위 운동 조절을 하고요. 균형 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뇌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대뇌가 운동령, 그러니까 수위운동 중추, 저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팔을 올릴 거야 라는 명령을 만들어. 그러면 대뇌는 팔을 올린다라는 명령만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근데 실제로 팔을 올리려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 그치? 이 팔을 올리는데 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이, 어떤 근육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 세부적인 명령을 각각 다 따로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명령이에요. 대뇌야 그냥 팔을 올려라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 대뇌는 팔을 올려라 명령을 내리고요, 소뇌는 그럼 그 팔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작은 명령들을 나눠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편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소뇌예요. 그리고 대뇌는 그 소뇌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명령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 대뇌가 소뇌한테 명령을 내리면 소뇌는 그 명령대로 또 다시 밑에다가 명령이 내려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지. 대뇌 명령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소뇌가 근육을 직접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중추도 가능해져요. 왜냐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불수의하게 근육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치? 여러분들 눈밭을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팔을 휘적거리는 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휘적거리겠다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휘적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팔에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게 내 몸의 균형점이 알아서 잡히는 가장 큰 이유가 소뇌가 하는 일이라서, 대뇌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일일이 그걸 의지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근육에 대한 지배권을 소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있고, 사실 소뇌가 균형 중추하기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소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귀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딱 그 안쪽에, 그러니까 이 뒤통수 쪽에 소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감각하는 곳이 귀입니다. 귀 안에 있는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두 개인데, 뭐 몰라도 돼요 이건. 그래서 귀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감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을 하는 귀와 가까운 위치에 소뇌가 위치하는 게 아주 좋지. 균형 중추를 하기에 아주 유리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소뇌도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얘도 똑같이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야. 왜? 얘가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서 왼쪽 뇌는 오른쪽 몸에 대한 지배권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소뇌가 대뇌는 소뇌한테만 명령을 내리면 소뇌가 그 명령을 알아서 세분화해갖고 내려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소뇌도 똑같이 좌우로 나눠져 있어야 좌뇌인 대뇌한테서 내려온 명령은 좌뇌인 소뇌가 처리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도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다. 됐죠?
손해도 요 정도 특징에서 끝. 다음. 아까 중간내 나왔으니까 중간내 얘기부터 하고 갈까요? 중간내. 중간내, 중내가 하는 일 뭐예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딱 하나야 그냥. 이 하나입니다. 동공 조절, 동공 반사. 우리 동공 뭐예요? 눈동자 가운데 있는 그 검은 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 동공은 그 중간내에 의해서 불수의하게 조절되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입니다. 정확하게는 동공을 조절하는 근육인 홍채를, 그 홍채에 대한 지배를 이제 중간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중간내는 동공반사만 알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눈에 대한 불수의 운동 전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꼭 동공반사가 아니더라도 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수의 운동은 중간내에서 처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 깊게 다룰 만한 내용이 동공반사밖에 없어서 그냥 요 말은 같이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 프린트에도 있긴 있는데, 아 프린트 안 주고 하고 있었구나. 서 미안해.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일단은 할게요. 네. 그래서 눈에 대한 불수의 운동 요렇게도 이제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동공반사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알면 돼. 네. 근데 아무튼 일단 계속 해봅시다. 그리고 요 대뇌 손의 중간뇌가 우리 머리통에서,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머리통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그러면 대뇌가 맨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 손해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네. 중간뇌는 진짜 딱 이렇게 가운데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여기 있으면 귀 쪽으로 이렇게 손해가 있고 머리통 위에 대뇌가 있고, 중간에 말 그대로 중간에 껴 있는 게 중간뇌가 되고요. 그래서 중간뇌가 동공반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요 중간뇌가 동공반사를 하기에 유리한 게 눈에서 되게 가깝게 되어 있어요. 눈 약간 뒤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머리통으로 생각하면 관자놀이 안쪽에 그 정도의 중간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뇌. 간뇌가 중간뇌 약간 앞쪽으로 있거든. 우리 뇌가 요렇게 내려가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중간뇌가 여기 중간에 껴 있으면 요 앞쪽에 이제 간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간뇌는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하부라는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이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으로 나눠서 윗부분은 그냥 시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시상 아래쪽에 있는 아랫부분은 시상하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상하고 시상하부는 원래 기능적으로 시상에 대해서도 가진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말씀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요 간뇌의 역할 중에서 가장 메인 역할이 뭐냐면, 간뇌가 하는 메인 역할이 항상성 유지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항상성이라고 하면 뭐야?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성은, 사실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해야 되는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걸 항상성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호르몬 농도, 이것도 항상성 유지 대상입니다. 호르몬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칼륨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리고 뭐 칼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온 하나하나의 농도들도 다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 몸의 모든 게 항상성 조절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간뇌가 지배하거든. 정확하게는 간뇌와 연수가 좀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루는 건 다 간뇌가 아니까 그냥 간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뇌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시상이 항상성에 대한 감각을 하고요, 시상하부가 그 항상성에 대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느낌이냐면, 체온을 감각하는 게 시상의 역할이고,
그 체온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건 시상하부의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지금 체온이 높아 낮아를 알아야 체온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높은지 낮춘지 알아내는 게 시상의 역할이고 그 체온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게 시상하부의 역할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 이렇게까지 깊게 몰라도 되고요. 그냥 시상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냥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시상은 왜 다룹니까? 그냥 있으니까 다룹니까? 아니요. 그래도 배우는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자, 시상은 이름이 시상이야. 왜 이름이 시상일까요? 시상의 시는 볼시자를 씁니다. 볼시자를 써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즉 시신경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시상은 딱 그냥 우리가 다루는 건 딱 그거 하나. 시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눈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눈에서 모인 시신경이 간뇌를 통과해서 중간뇌를 통과해서 대뇌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눈과 뇌를 연결하는 그 중간 통로가 되는 게 항상 간뇌예요. 그래서 눈과 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통로가 시상입니다. 이름이 시상인 이유가 그래서 시상인 거예요. 시신경의 통로, 이런 정도의 이름.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신경 통로 정도로 적어둘까요? 네, 그럽시다. 시신경의 통로.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눈을 적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비웃을 테니까 적을게요. 눈이 여기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 간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다룰 뇌가 요 아래쪽에 연수입니다. 연수. 자, 이제 이 연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의미로는 대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뇌가 고장나면 우리가 흔히 대뇌가 고장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해? 아까 식물인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살아는 있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식적인 활동을 하나도 못하는 게 이제 대뇌가 고장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연수가 고장나면 그냥 죽어요. 살아있질 못해. 왜냐면 연수가 우리 몸의 가장 핵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소화, 순환, 호흡. 이 세 가지에 대한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좀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얘는 소화관 운동 중추고요. 소화액 분비 중추입니다. 이게 소화 중추라는 뜻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심장박동 중추예요. 그리고 호흡 조절 중추입니다. 호흡이 빨라질지 느려질지 이런 걸 조절하는 중추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수가 중추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소화순환 호흡 이렇게 키워드로 뭉쳐놓으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심장이 순환기고 호흡은 호흡이고, 그다음에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 이런 건 소화니까 심장이 순환기인 것만 알면 위쪽 키워드가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아래 걸로 기억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하시면 아래 걸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중추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수가 심하게 다치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수가 일정 이상 다친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뇌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실제로 연수가 다치잖아? 그러면 생명유지장치를 밖에서 걸어주면 소화순환호흡이 일어날 수 있겠는 할 수는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스스로 심장도 안 뛰어요. 심장조차도 스스로 못 뛰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장이 알아서, 우리가 보기엔 알아서 뛰는 것 같지만 알아서 뛰지 않습니다. 연수에 의해서 뛰고 있어요.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연수가 닫히면 그래서 심장이 안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구조적으로도 좀 알아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H 구조, H자 구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H자 구조라는 거는 별표는 아니니까 그냥 요것보다는 얘가 왜 H자 구조냐면 얘가 신경이 교차돼서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오른손, 우리 몸의 오른쪽이 좌뇌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의 왼쪽이 우뇌와 연결되어 있고. 이거 들어봤지? 그 구조 자체가 연수에서 신경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위쪽의 뇌에서 뇌 좌뇌 쪽에, 그러니까 소뇌와 대뇌의 좌뇌 쪽에서 내려온 신경 혹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은 연수에서 이렇게 교차돼서 몸의 오른쪽과 연결되고요. 이게 우뇌에서 나오거나 혹은 우뇌로 올라가는 신경들은 여기서 교차돼서 이렇게 왼쪽에서 올라오거나 왼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H자죠. 그래서 우리가 H구조라고, H자 구조라고 부르는 건 여기서 신경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연수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 위쪽에 있는 이 모든 뇌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인 두개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연수 어디 있냐면 이거 목뼈 안에, 그리고 목뼈 약간 위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골과 목뼈의 그 관절이 되는 그 부분에 연수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뇌 중에서 가장 쉽게 다치는 뇌가 연수입니다. 그리고 다치면 갑니다. 우리 흔히 목뼈 부러지면 죽고 이러는 게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막 영화에서 목 뒤쳐서 기절시키고 이거 가능합니다. 물론 연수에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때려야겠지만. 그럼 일시적으로 호흡이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주로 이제 순환까지 문제가 생기긴 힘들고 일시적으로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이 기절해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 연수가 끊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차피 이런 소화순환 호흡까지 가지 않아도 이 밑에 모든 뉴런들이 위에 뉴런과 요 위에 있는 좌뇌 우뇌와 연결되려면 연수에서 교차된다는 얘기는 연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뼈 잘못 다치면 어떻게 돼? 전신불수. 온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되게 중요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덜 보호받고 있는 중추신경입니다. 사람이 정말 쉽게 죽어요. 연수를 건드리거나 뭐 이런 걸로 되게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정말 쉽게 죽어. 제가 그 세부 전공이 독성학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은 와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진짜로 막 우리 독성학 수업 시간에 역사적으로 독살된 사람들의 사용된 독이 뭐고 막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랬었어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척수인데 시간상 척수는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척수를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란 것 같네. 척수를 다음 주에 하고 척수부터 해서 말초신경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중추에서 뇌만 마무리를 할 건데 뇌가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뇌교라고 하는 게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림을 지워버렸네. 다시 그릴 자신이 더 없는데. 이 대뇌, 소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뇌, 여기 간뇌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가 연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네, 뇌교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뇌교가 자체적인 신경계로서의 기능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뇌교의 신경계로서의 기능이. 네, 이제 그게 아직까지 우리 교육과정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뇌교의 기능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은 어차피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뇌교는 이름에서 그래도 알 수 있는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뇌에 있는 교, 이 교가 무슨 교일까요? 약간 비슷한 말이에요. 교류. 비슷합니다. 교량. 사실 제일 좋은 말이네요. 그거 딱 그거예요. 교량. 그러니까 우리 다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봐봐. 우리 머리통 쪽에 있는 두개골 위쪽으로 존재하는 모든 뇌와 그 아래 연수 사이를 연결하는 게 뇌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뇌교의 본격적인 뇌교 자체가 뭔가 기능하는 건 최근에서야 조금씩 알아내고 있을 정도로 별로 아는 사실이 없어요. 알려진 바가 없어. 근데도 뇌교를 우리가 되게 중요한 뇌로 다뤄요. 왜? 마찬가지로 뇌교가 끊어지면 연수와 연수 위쪽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뇌교는 이름 그대로 교, 다리로서의 역할만 있는데 그 다리로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서요. 이 뇌교도 그냥 그렇게 신경, 이 중추신경의 연결, 경을 서로 연결하는 신경을 서로 연결하는 요것만 딱 아시면 되는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막상 우리가 연수가 닫혀야 소화순환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요 중간내 뇌교 연수 중에 하나만 닫혀도 뇌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화순환 호흡이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내는 건 연수긴 한데요. 중간뇌나 뇌교나 연수 이 셋 중 하나가 닫히면 연수와 연수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 대뇌, 소뇌 이런 것들 사이에 연결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뇌, 소뇌가 연수까지 연결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그 길이 중간뇌와 뇌교인 거예요. 꼭 모든 신경들이 이 중간뇌와 뇌교를 거쳐서 대뇌, 소뇌 그리고 연수 여기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뇌나 뇌교, 연수 셋 중 하나만 닫혀도 뇌사로 가요. 연수가 닫히면 바로 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뇌나 뇌교만 닫혀도 되게 금방 뇌사로 갑니다. 어차피 연수가 연수로서 제대로 기능하기가 힘들어요. 쟤네가 닫혀 있으면. 그래서 이 중간뇌, 뇌교, 연수는 셋 중 하나만 닫혀도 아주 치명적인 보통 뇌사로 가는 직결되는 그런 뇌들이라서요. 우리가 이 셋을 묶어서 일단 뇌줄기라고 불러. 이름 자체는 별 이름이 아니야. 줄기인 거야. 뇌에 들어있는 줄기라서 이게 이제 줄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대뇌나 소뇌로 가려면 신경들이 꼭 거쳐야 되는 이제 그 식물 줄기처럼 그냥 그런 줄기인 거지. 근데 이 뇌줄기는 이름은 그냥 줄기인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식물도 생각해보면 줄기가 끊어지면 그 식물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뇌줄기는 뇌 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 개의 신경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뇌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직결되어 있는 뇌 세 개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디컬 드라마 보면 그걸 하는 거야. 우리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 펜라이트로 동공반사 확인을 꼭 하거든요. 그 이유가 동공반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만약에 펜라이트를 비춰봤어. 근데 동공반사가 안 일어나. 그럼 어디가 고장났다는 뜻이야? 중간뇌가 고장났다는 뜻이거든. 동공반사 중간뇌가 아니까. 중간뇌가 고장났다는 뜻인데 그럼 뭐야? 뇌줄기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면 즉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사로 가거나 이미 뇌사로 가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 펜라이트를 비춰보는 겁니다. 눈에. 동공반사가 멀쩡하게 일어나면 중간뇌 멀쩡한 거니까 아직 연수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 적어도 중간뇌만 멀쩡해도 나머지는 겉으로만 쉽게 확인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펜라이트로 눈에 비춰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면 뇌에 대한 얘기는 끝이고 척수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도 뉴런보단 낫죠 이게. 그렇지?
이게 좀 생명과학스럽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척수부터 해서 말초신경계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고, 프린트 받아서 갑시다.